안녕하세요.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중국의 치명적 약점, 극단적인 서구 동저의 지형과 물 부족 사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구글 검색에 CR의 꿈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모든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특별히 바로 직전의 동영상만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남중국해 감도는 전운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60년대 초반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는 세계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과 노벨 과학상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물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물이 모자란다고 아주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부족하게 됐는가? 첫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와 만년설의 급작스런 붕괴입니다. 사실 빙하와 만년설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God's Dam, 신이 만든 댐. 그 빙하와 만년설이 봄, 여름에 조금씩 녹으면서 각 강의 발원지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그 인간은 그 물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북극해가 다 녹아내려서 북극 고음이 더 이상 북극에 생존하기가 힘들어졌듯이 만년설과 빙하가 다 녹아 없어지면서 인간들은 굉장히 물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갈라질 때 대강 인구가 1억 3천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가 20억이 된 것이 1930년대입니다. 2차 대전 직전에. 그러면은 인구 1억에서 인구 20억이 될 때까지가 1900년이 걸렸는데, 인구 20억에서 인구 80억이 되는 게 불과 90년, 지금 현재 2020년에 인구가 78억을 넘어섰고 곧 79억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월드 오미터의 인구 시계는 째각째각 인구 숫자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물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물은 석유보다도 귀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훨씬 귀합니다.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석유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물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은 음식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결국 그 인간의 문명이 다 4대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인간과 물이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물 소비가 늘어난다 하는 건데, 인간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느냐? 결국 항생제도 개발하고 의료 기술도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서 평균 수명도 자꾸 높아지고 영아 사망률은 자꾸 낮아지고, 말하자면 죽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잘.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물이 부족한 거는 난개발, 지구 곳곳에서 닥치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구의 폐라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우림도 지금 면적이 너무너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개발을 하니까. 그다음에 뭐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도 자꾸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데에서도. 그다음에 무슨 나일강, 그 아프리카에서도 자꾸 열대우림이 줄어들면서 나일강의 강 폭도 줄어들고 강의 말하자면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좀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선진국들 향해서 원래 자연 환경을 망쳐놓은 건 당신들이고 이제 우리 처음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데, 처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모든 핑계를 우리한테 돌리느냐. 사실은 논리적으로 할 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구에는 지금 물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은 이제 중국만을 놓고 따지면은 중국은 물의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강의 길이로 따져가지고 세계 20위권의 그 강을 따지면은 중국이 그 안에 3개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3위인 양쯔강, 중국 사람들은 장강, 장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강이 있고, 세계 6위인 황하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12위인 란창강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4위 미시시피강.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여기 아무르강, 이게 중국말로는 흑룡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은 여기 세계 8위죠 아마. 세계 20위권 길이의 강이 무려 중국에 4개나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란창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란창강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란창강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은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발원이 중국 이 칭창공원에서 발원을 해서 중국에서 2100km를 달린 후에 다시 인도 차이나 반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라오스, 타일랜드,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하여간 인도 차이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거슬러 가지고 흘러서 남중국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는 란창강, 그다음에 다른 세계적인 어떤 그 지리지에서는 메콩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다 그걸 메콩강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제하천은 전 세계 200개가 넘습니다. 뭐 다뉴브 강도 국제하천이고, 하여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하천은 국제하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제하천 중에서 그렇게 길지 않아도 유명한 국제하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르단강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의 경계에 있는 거. 그 국제하천은 사실은 물이 이렇게 부족한 사태가 생기니까 국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상류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물을 다 더 많이 쓰려고 그러고,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상류에서 물을 흘려줘야지만이 밑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류가 자꾸 댐을 막고 하는 걸 갖다가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제3차 중동 전쟁은 물전쟁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발원한 요르단 강이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를 지나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시리아에서 그 강 중간에 댐을 만드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걸 우려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지금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자기들한테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태도입니다. 베트남도 이 메콩강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막으면은 무력으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물꼬를 틔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강이 많은데, 물은 많은데 도대체 왜 중국을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문제는 강의 길이가 아니고 강의 질, 물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길이가 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속입니다. 물의 흐름에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가, 천천히 흐르는가. 강은 물이 천천히 흘러야 됩니다. 느릿느릿, 여유있게, 평화롭게. 그리고 수질이 더 중요합니다. 강은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용수로 사용하든 농업용수로 사용하든 공업용수로 사용하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천천히 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중요성은 내륙 수운입니다. 강을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강이 아마존이었고 페덱스였고 UPS였습니다. 강이 다 말하자면 집집마다 택배를 해주는 강이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이 빨리 흘러버리면은 이거는 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폭포에 가깝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국의 강이 바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서고 동저의 국가입니다. 서쪽, 중국의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 쿤룬 산맥, 텐산 산맥, 티베트 고원, 평균 높이가 해발 4,500m 이상입니다. 한국도 동고서저의 국가입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중국하고는 반대죠. 중국은 서고동저, 한국은 동고서저. 한국은 백두대간 이 동쪽에 있어서 백두대간을 한국의 이제 등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죠.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지리산에 흘러 들어갈까지 거의 다 동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한계령, 무슨 대관령 이렇게 높다고 해봐야 1000m 미만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데서 강이 발원이 되기 때문에 세강의 발원지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황하강, 그 다음에 양쯔강, 그 다음에 란창강, 전부 다 이 청해성과 티벳이 갈라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해발 4,500m 이상에서 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강이라기보다는 폭포에 가깝다 말씀을 드렸죠. 축복이 아니고 재앙에 가깝다.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 치수를 하는 사람한테 왕을 맡겼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그 황하 같은 경우에는 이 황토고원을 지나갑니다. 이 내몽고의 황토고원을 지나가서 이렇게 급격하게 물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물반 진흙반에 조금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물반 진흙반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강의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금방 동맥경화가 걸려서 사람한테 뇌졸중이 오는 것처럼 그 강의 자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황하의 물은 100년이 지나면 맑아질까, 100년 하청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고, 중국 최초의 세습왕조인 하나라 그 우임금도 그 요순시대 순임금한테 물을 잘 다스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혈연이 핏줄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양을 받은 겁니다. 선양, 왕위를 갖다가 그냥 넘겨주는 거. 그만큼 중국은 물 관리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왜 그렇게 물 관리가 어렵나, 이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 전체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960만 평방킬로미터면 한국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그럼 96배, 북한이 1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북한 합치면 22만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960만이면은 40배가 넘죠? 45배는 좀 안 되고, 하여간 그만큼 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크게 쓸모 있는 땅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지형의 33%가 산인데, 근데 그 산이 보통 우리의 남산, 무슨 하다못해 지리산, 백두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사 5,000m, 6,000m, 히말라야는 8,000m, 전 세계에 그런 고봉이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산맥만 하더라도 쿤룬 산맥, 히말라야 산맥, 텐산 산맥, 날린 산맥, 칠린 산맥, 대싱알린, 또 여기 타이양 산맥 있죠? 타이양 산맥, 이쪽에 민산 산맥, 온 데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33%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에 또 뭐가 많으냐? 고원이 많습니다. 고원. 특별히 이제 이 고원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청장고원이라고 그럽니다. 청장고원. 청은 칭하이성, 청해성의 앞글자를 딴 거고, 장은 시장, 서장의 뒷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는 티벳과 청해성을 합쳐서 이 청장고원이라고 합니다. 이 청장고원. 청장고원이 이게 전부 티벳 전체인데, 사실은 청해성도 과거에는
티벳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걸융제 때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티벳은 자치구로 두고 반을 잘라가지고 청해성은 중국의 직할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 청장고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발, 평균 해발이 4,500m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냐? 4,500m면은 사람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고산병 증세를 느끼는 데가 해발 2,0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4,000m면은 그걸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이 지역이 얼마나 사람 살기가 어렵고 척박한 지역이냐를 갖다가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티벳에서는 장례를 조장이라는 걸 합니다. 조장. 조장이 뭐냐? 세조자, 장례장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시신을 토막을 내서 새한테 먹이로 줍니다. 어느 문화권이든지 시신은 빨리 처리하는 게 요건입니다. 시신을 오래 방치를 하면은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신을 없애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매장을 합니다. 파 묻는 것으로 기본적인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티벳은 파 묻을 수가 없습니다. 파 묻어봐야 썩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해발 고도가. 그러면 매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장을 하지 못하면은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웁니다. 근데 티벳은 화장도 못합니다. 화장을 못하는 이유는 나무가 없습니다. 티벳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생활난방을 야크라는 티벳 들소의 배설물로 생활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데피는 것조차 그 들소 똥으로 말하자면은 난방을 하는데 사람 시신을 태울 만한 나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시신을 토막을 내서 독수리한테 먹이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게 이제 조장이 시작된 원인이 아닌가. 매장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의 어떤 티벳 불교, 그 사람들이 믿는 티벳 불교의 교리,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동식물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죽어서 내 시신으로라도 은혜를 되갚겠다. 보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벳에서는 조장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인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티벳이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악착같이 여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강제로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에 지금 이제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에 세계를 대고 티벳 독립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티벳 성녀들은 지금도 1년에 수십 명씩 분신 자살을 합니다. 티벳 독립을 호소하면서. 그리고 티벳을 좋아하는, 특히 티벳 불교를 사랑하는 서방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뭐 리처드 기어 혹은 브래드 피트 이런 사람들은 한류 스타들도 티벳 불교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티벳은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국은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 티벳을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2006년에 완전히 여기까지 청해성의 수도인 시닝에서 이 티벳의 수도인 라사까지 신장철도 1950km에 달하는 철도를 부설해가지고 거기를 중국의 한족을 계속 티벳 안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그 철도와 연결해가지고 한족을 티벳으로 청해석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그쪽 한족 인구를 늘려가지고 장차적으로 완전히 한족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국이 집착을 하느냐? 중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황하강, 양쯔강, 란창강. 여기에
중국에 말하자면 이게 급수탑입니다. 중국에 물을 제공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말라버리면은, 이게 중국에 놓쳐버리면은, 말하자면 중국은 고사합니다. 말라 죽습니다. 이 원래의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중국의 물 부족이라고, 물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태는 중국이 이 티벳이 독립을 하고 그 티벳을 인도가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인도가 아예 차지해버려 가지고 새 강에 물꼬를 돌려놓는 거. 중국으로는 상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나라와 중국과 인도가 전쟁을 붙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전쟁을 붙었다. 혹은 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붙었다. 그러면 전쟁의 상대국은 작심하고 이 강의 발원지를 갖다가 파괴하거나 오염을 시키거나 강의 물꼬를 바꿔놓거나 혹은 물을 가둬놨다가 한꺼번에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중국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전쟁이 더 치열해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 가지고 이 전쟁의 상대국들이 거기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전쟁의 상대국들이 미사일로 여기를 공격을 한다. 과거에는 닿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공군력도 워낙 발전했고 미사일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중국이 더 무서워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사댐하고 여기에 있는 샨몬샤댐, 삼문협댐, 삼협댐을 갖다가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 1세기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홍수가 몰아닥쳐가지고 계속 그 산샤댐 붕괴 이야기가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샤댐이 붕괴가 되는 그 시뮬레이션도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을 390억 톤이나 저장하고 있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데 이게 붕괴가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이창, 그 다음에 이쯤에 있는 무슨 이번에 코로나 나왔던 그 우한 이런 데는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 피해가 상해까지 온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해까지.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 1,000만 명이 죽는다는, 미니멈 1,000만 명이 죽는다는 시뮬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잔인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인명경시폭조가 심한 나라입니다. 런타이더라 그러죠. 런타이더, 다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을 좀 솎아내야 돼.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흔히 자기 빼고는 다 좀 솎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농담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하며 수천만 명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천안문 사태 같은 거 몇만 명 정도는 땡크로 밀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붙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설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인명경시폭조라도 자국민이 수천만이 죽는다는 시나리오를 뻔히 보면서, 자, 요 문제에 관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퀴즈 하나를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강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국은 20위권 안에 4위 미시시피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 강의 유역이 얼마나 천천히 편안하게 유유히 흐르느냐 하면 무려 31개 주를 갖다 거쳐 흐르고, 그 강의 유역은 미시시피 강의 유역은 이 세 개의 강 유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미국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지형 지도를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장고원을 1번, 그 다음에 2번을 분지 사막 지역이라 그럽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여기 분지가 타린 분지, 고비 사막, 이렇게 해서 중국이 요거는
2번 지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북평야, 화중평야, 화남평야가 있고 둥베이평야가 있는 여기까지를 중국은 3번 지형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있는데 이 세 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이 2번 지역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나간 왕소군이 그 선비족 호안야한테인가요? 이렇게 볼모로 잡혀갈 때 그 심정을 읊었다는 그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꽃도 피지 않는구나 하는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그러니까는 요 지형은 이번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 더 중국의 문제, 사회적인 불균형, 소득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 이 지도를 한 번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균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절대로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시진핑 주석. 그 시진핑 주석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체제의 불안정. 시진핑 주석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체제의 불안정.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좀 재미가 있으셨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